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내가 회장인데 뭐 어쩌라고 뭐. 서울 외곽에 한 낡은 상가 건물, 그리고 그 안에 낡은 경비복을 입은 68세 노인 한 명. 이 사람이 그 사람? 아무도 몰랐습니다. 1990년대 증권가를 지배했던 유령 딜러가 30년간 여기 숨어 있었다는 것을. 그는 왜 지금 다시 나타났을까요? 30년간 침묵하던 노인이 무너뜨린 재벌 회장. 끝까지 보시면 돈이 무엇인지, 진짜 부자가 누구인지 그 답을 아시게 될 겁니다. 돈에 속지 않고 사는 한 남자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 5층짜리 낡은 상가 건물. 1층 경비실. 한도윤, 68세. 푸석한 머리에 굽은 어깨. 값싼 잠바에 이름표 하나 달고 낡은 의자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는 노인. 저녁 9시 경제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최근 급성장한 사모투자사 프라임에이펙스 캐피탈. 고수익, 저위험 상품으로 젊은 세대에게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뉴스를 보던 한도윤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는 컵라면 뚜껑을 덮다 말고 화면 오른쪽 구석에 잠깐 비친 상품 구조 도표를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그의 입술 사이로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건 아직도 쓰는 놈이 있나? 저건 곧 터지겠군. 바로 그때였습니다. 쿵, 쾅. 오래된 엘리베이터가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한 젊은 남자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구겨진 셔츠, 풀린 넥타이, 벌겋게 충혈된 눈. 2층 핀테크 스타트업 블루웨이브의 대표 서진우 32세였습니다. 아저씨, 죄송한데 이거 한 번만 봐주실 수 있어요? 경비실 문을 급하게 밀고 들어온 진우의 손에는 두툼한 계약서 뭉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블루웨이브, 이 건물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였습니다. 밤늦게까지 불 켜지고 젊은 직원들이 피자 먹으며 야근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도윤과 마주치면 커피 드릴까요? 하면서도 뒤에서는 이렇게 수군거렸죠. 요즘도 저런 아날로그 경비가 있네? 맨날 TV만 보시던데 주식 같은 건 아시긴 할까? 도윤도 다 들었지만 모른 척 지나쳤습니다. 밤마다 불 꺼진 복도를 돌고 문단속을 하고 쓰레기를 모으고 그의 하루는 늘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복도를 돌며 모든 숫자와 패턴을 함께 보고 있었다는 것을. 각 층의 전기 계량기 눈금이 한 달 사이 어떻게 변하는지, 택배 상자의 개수가 어느 회사 앞에 많아지는지, 직원들의 야근 시간이 언제 줄고 언제 늘어나는지. 그는 습관처럼 세상을 숫자로 읽는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4층 학원은 매출이 많이 줄었고 2층 블루웨이브는 이번 주에 투자를 받았습니다. 택배가 갑자기 늘었거든요. 그런 그에게 지금 회사 대표가 계약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이거 프라임 에이펙스 캐피탈이랑 맺은 투자 계약서인데요. 다들 괜찮다고 했거든요. 은행에서도 컨설턴트도. 근데 뭔가가 이상한 것 같단 말이에요. 진우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저씨는 이런 거 잘 모르시겠지만 혹시라도 이상한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보통 같았으면 웃으며 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아까 텔레비전에서 본 그 도표가 도윤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안경을 고쳐 쓰고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등에는 세월이 새긴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지만 페이지를 넘기는 속도는 아주 빨랐습니다.
기한, 금리 상환 조건, 손실 보전 조항, 우선 변제 순위. 마치 눈이 아니라 몸 전체로 읽는 사람 같았습니다. 진우는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잘 알아보지도 못하시죠? 아, 죄송해요. 괜히 부탁드렸네요. 그때 도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약정 언제 체결했소? 진우가 놀라 되물었습니다. 네. 아, 일주일 전이요. 서명도 다 했고 오늘 돈이 들어왔어요. 이제 그 돈으로 서버 확장하고 인력 뽑고 그럴 계획이었는데 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돈 건들지 말고 지금 당장 계좌부터 묶으시오. 네. 그리고 은행이랑 계약한 파생 상품, 해지 위약금이 얼마든 지금 손절하는 게 낫소. 이 구조 30년 전에 이미 없앴어야 하는 구조요. 진우는 멍한 얼굴로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아저씨 농담하시는 거죠? 이거 다들 안전하다고. 최소 연 8% 보장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경비실 구석에 놓인 작은 TV에서 긴급 자막이 떴습니다. 속보. 사모 운용사 프라임에이펙스 캐피탈 고수익 상품 불안전 판매 혐의로 금융당국 현장 조사 착수. 진우의 손에서 계약서가 바닥으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의 얼굴에는 조금 전까지 볼 수 없던 차가운 집중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상품은 겉으로는 수익을 보장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손실이 발생하면 고객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요. 게다가 여기 봐. 조기 상환 조항. 저쪽이 마음만 먹으면 상황 조금만 나빠져도 계약 위반 딱지를 붙이고 한꺼번에 돈을 빼갈 수 있게 되어 있지. 그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함정이요. 진우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텔레비전 속 자막은 냉정했습니다. 피해자가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저씨, 그럼 우리도 망하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요. 도윤이 계약서를 탁 덮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요. 그날 밤 늦게 블루웨이브는 도윤의 말대로 당장 은행과 프라임에이펙스에 해지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다음 날 금융감독원에는 한 통의 민원이 올라왔습니다. 프라임에이펙스 상품 구조상 투자자 손실 전가 및 불공정 조항이 다수 존재합니다. 첨부한 분석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민원인 이름 한도윤. 금감원 전산을 보던 한 국장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마우스를 쥔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도윤?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풀썩 일어났습니다. 1997년 외환 파생상품 사고 관련 내부 보고서. 보고서 첫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주요 책임자 한도윤. 당시 국제은행 외환딜러. 과도한 투기 거래로 은행 손실 초래 국장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아직? 시간은 거꾸로 흘러 1990년대 후반으로 돌아갑니다. 서울 도심의 외환딜링룸은 밤낮 없이 전화벨과 키보드 소리로 미쳐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초 단위로 바뀌는 환율이 반짝였습니다. 그 빛나는 숫자들 사이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도윤.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유령, 고스트, 숫자의 흐름을 몸으로 읽는 사람. 시장에 큰 파도가 오기 전에 먼 바다의 물결부터 감지하는 사람. 그가 주문 버튼을 한번 누르면 은행의 장부가 통째로 움직였습니다. 당시 상사였던 정우철 부장은 그의 수익 덕분에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도윤은 우연히
정우철 부장의 개인 계좌와 은행 딜링 계좌 사이에 수상한 거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사적 이익을 위해 은행 자금을 이용한 거잖아. 그는 양심에 따라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릴 첫 단추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달 외환시장이 갑자기 요동쳤습니다. 정우철이 몰래 짜둔 무리한 포지션이 터지면서 수백억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언론은 난리가 났습니다. 외환 투기 거래로 수백억 증발, 무모한 딜러의 욕심. 정우철은 기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도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한도윤 씨가 제 지시를 어기고 과도한 투자를 했습니다. 도윤은 한 번도 지시를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늘 조심하자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단 한 번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신문 일면에 실린 그의 이름을 보고 쇼크로 쓰러졌습니다. 뇌졸중, 반신마비. 초등학생 딸은 학교에서 내 아빠가 나라 망하게 했다며? 라는 말을 듣고 울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정우철은 모든 책임을 그에게 씌운 뒤 조용히 승진했고 몇 년 뒤에는 독립해 대한금융그룹을 세웠습니다. 도윤은 아내의 병원비와 딸의 학비를 벌기 위해 어떤 직업이든 가리지 않고 뛰었습니다. 그렇게 떠돌다가 야간 경비 일자리를 소개받았을 때 그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들과 마주칠 일도 적고 조용히 살기엔 딱이겠군. 그 이후 그는 스스로 숫자의 세계에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스스로 그림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다시 현재 프라임에이펙스 사태는 생각보다 빠르게 커졌습니다. 언론은 하루가 멀다 하고 피해자를 인터뷰했습니다. 블루웨이브는 도윤의 조언 덕분에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이미 계약서에 서명한 상태였고 프라임에이펙스는 계약에 따라 책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우리 회사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에요. 진우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밀렸고 투자자들도 돌아서고 있고 도윤은 복도를 돌아다니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빈 엘리베이터 안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마침내 중얼거렸습니다. 한도윤, 언제까지 도망만 다닐 거냐? 다음 날 그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붉은 고무줄로 묶인 낡은 노트 뭉치, 딜링룸 시절 그가 직접 그렸던 시장 구조와 상품 설계, 위험 분석이 빼곡히 적힌 노트였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다시 20년 전 그 날카로움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만든 지식이 빗나간 칼이 되지 않게 해야지. 경비실 책상 위에 계약서와 노트, 계산기, 오래된 공책이 펼쳐졌습니다. 진우와 핵심 직원 2명이 경비실 안작은 의자에 빽빽이 앉았습니다. 자, 잘 들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이 상품은 언뜻 보면 원금 보장 추가 수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요. 그는 화이트보드 대신 벽에 붙은 달력을 뒤집어 뒷면에 펜으로 구조를 그려나갔습니다. 수익 구조, 손실 분배, 레버리지, 조기 상환 조건, 숨겨진 수수료. 진우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저씨, 이거 대체 어디서 배운 거예요? 도윤은 그냥 웃었습니다. 옛날에 열심히 살던 적이 있었소. 그는 자료를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이걸 들고 금감원에 공식 민원을 넣으시오. 그리고 내 이름을 같이 올리시오. 네, 아저씨 이름을요? 그래야 저 사람들이
이 사안을 그냥 넘기지 않을 거요. 며칠 뒤 금융감독원 조사관이 블루웨이브에 직접 찾아왔습니다. 한도윤 씨 되시나요? 예. 이런 민원을 저희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실은 오래전부터 선생님 이름이 기록된 보고서를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도윤은 대답 대신 그의 가슴팍에 달린 명찰을 보았습니다. 정국현, 당신 혹시 옛날에 국제은행 인턴으로 있지 않았소? 정 조사관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선배님? 그날 오후 정 조사관은 금감원 내부 회의실에서 소리쳤습니다. 프라임에이펙스의 배후에 대한금융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금융의 회장이 누굽니까? 정우철입니다. 회의실 안은 술렁였습니다. 30년 전 외환 사건 때 한도윤 선배에게 누명을 씌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구조의 상품이 사용됐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아직도 그 수법을 쓰고 있다는 거야? 몇 주 후 블루웨이브 회의실 한쪽 구석에 양복을 쫙 빼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대한금융 법무팀과 프라임에이펙스 대표가 함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프라임 대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경비 아저씨 말을 믿고 우리 회사를 사기꾼 취급하는 겁니까? 진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계약서 구조상 저희는 심각한 위험을 떠안게 되어 있었어요. 그걸 미리 알리지 않은 건 명백한 불안 전판매입니다. 프라임 대표가 비웃었습니다. 이봐요. 요즘 세상에 계약서도 제대로 안 보고 사인해 놓고는 나중에 억울하다고 우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라고 우리가 법무팀 고문까지 두는 거고. 그때 회의실 구석 의자에 조용히 앉아있던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법무팀이 했다면 저 정도 허술하게는 만들지 않았을 텐데요. 프라임 대표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이 어르신이 뭘 안다고. 옆에 있던 머리가 희끗희끗한 대한금융 회장이 그를 말렸습니다. 잠깐. 그는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라고 했지요? 한도윤. 조용한 회의실에 그 이름이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정우철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한도윤? 둘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시간이 멎은 것 같았습니다. 정우철은 이름을 듣자마자 오래전 딜링룸의 형광등 아래 서류를 들이밀며 항의하던 젊은 도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부장님이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은행 돈을 사적으로 쓰는 건 범죄라고요. 그때 그는 생각했습니다. 저놈은 지금이 어떤 세상인지 모르는군. 그리고 단숨에 그를 희생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일이 여전히 눈을 감으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대기업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허허 웃었습니다. 그래, 그때 그 친구가 아직도 살아있었군. 정우철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여기선 더 이야기할 필요 없겠군요. 법적으로 해결합시다. 그는 회의실을 나가며 도윤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넌 그때도 지금도 아무것도 못 바꿀 거야. 평생 바닥을 지키는 경비로 끝나는 거지. 도윤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 아직도 세상이 예전 그대로인 줄 아는군요. 둘의 싸움은 이제 더 이상 작은 스타트업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30년 전 누명을 뒤집어 쓴 한 남자와 그 위에 올라서 재벌이 된 한 남자의 싸움이었습니다. 프라임에이펙스 사태가 커지자 국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대책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주요 증인은 프라임에이펙스 대표 그리고 대한금융 회장 정우철이었습니다.
추가로 한 명 더 있습니다. 금감원 국장 정국현이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구조를 최초로 분석한 사람, 한도윤 씨를 참고인으로 신청합니다. 국회의원이 물었습니다. 한도윤? 그게 누군데요? 정국현이 웃었습니다. 옛날 사람이라 요즘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한때 유령 딜러라 불리던 분입니다. 청문회장 방청석은 기자들과 피해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참고인 한도윤 씨. 문이 열리자 연단 뒤쪽에서 낡은 양복에 검은 구두를 닦아 신고 온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중계 화면을 보던 사람들 중 몇몇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저 사람. 얼마 전에 기사에서 봤던 이름 아니야? 외환 사건. 그 사람? 정우철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진술대에 선 도윤은 마이크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비를 하고 있는 68세 노인입니다. 이런 자리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웃음이 새어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철 쪽 변호사가 비웃었습니다. 이런 분이 무슨 금융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까? 위원장이 제지했습니다. 진술부터 들으시죠. 도윤은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복잡한 그래프와 수식이 빽빽이 담긴 종이였습니다. 프라임에이펙스가 판매한 이 상품은 겉으로는 손실 시 50% 보전이라는 문구를 내세웠지만 실제 조항을 보면 그는 조목조목 짚어나갔습니다. 특정 시점 이후에는 보전 책임이 사라지는 조항, 손실 발생 시 추가 증거금을 요구하는 숨겨진 옵션, 투자자 모르게 전가된 수수료 구조, 대양금융 계열사를 통해 이어지는 자금 흐름. 도윤의 말투는 불필요한 전문 용어 대신 쉽게 그러나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 사람들은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상품을 만들고 그걸 마치 돈 버는 비법인 것처럼 팔았던 겁니다.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구조를 이렇게 정확히 아십니까? 지금은 경비 일을 하고 계시다면서요. 도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이 구조의 원형을 만든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30년 전 은행 외환 딜링룸에서 저는 비슷한 구조의 파생 상품을 설계했습니다. 당시 상사였던 정우철 부장이 저에게 시켰던 일이었죠. 정우철의 얼굴이 순간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구조가 투자자에게 위험하다는 걸 깨닫고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사의 비리를 발견했고 그걸 보고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는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정국현 국장이 다른 패널에게 자료를 건넸습니다. 당시 내부 메일과 거래 기록입니다. 뒤늦게 복구된 서버에서 자료를 찾았습니다. 실제 무리한 포지션은 정 회장이 주도했고 한도윤 씨는 이를 보고한 정황이 나옵니다. 정우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그 당시 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당신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는 마이크를 부여잡고 소리쳤습니다. 경비 따위가 지금 와서 뭘 안다고. 그 말이 나온 순간 청문회장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도윤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0년 전에도 당신은 그랬지요. 내가 보고서를 들고 찾아갔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신이 도망칠 곳이 없어 보이는군요. 위원장이 정리했습니다.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대한금융 및 프라임에이펙스에 대한 전면 수사를 요청하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한 번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던 세상이 처음으로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청문회 이후 검찰 수사 결과가 속속 공개되었습니다. 프라임에이펙스는 허위 자료와 불완전 판매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이 드러났습니다. 대한금융은 그 뒤에 서서 상품 구조를 설계하고 계열사를 통해 이득을 취해온 정황이 나왔습니다. 정우철 회장은 배임 사기,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뉴스는 연일 그의 사진을 내보냈습니다. 한때 금융 영웅으로 불리던 정우철 회장, 알고 보니 수십 년간 이어진 탐욕의 역사. 기자들이 재판정으로 끌려가는 정우철에게 묻자 그는 고개를 돌린 채 말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다. 도윤은 조용히 TV를 껐습니다. 모든 걸 망가뜨린 건 숫자가 아니라 당신 욕심이었소.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정우철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금융의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공포에 휩싸였고 언론은 국민주가 휴지 조각이 되나 떠들어댔습니다. 블루웨이브 회의실,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회사 망하는 건가요? 정우철 회장 잘못이긴 하지만 일반 주주들도 많을 텐데. 도윤은 모니터에 찍힌 차트를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눈이 아니라 옛 감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망하게 하는 건 경영진이지. 지금 빠진 건 그 사람의 신뢰지 회사의 모든 가치가 아니오. 그럼 지금이 기회라는 말씀이세요? 도윤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서 자네들이 핀테크 하잖나. 수치로만 세상을 보지 말고 흐름을 보게. 그는 자신이 모아두었던 작은 예금과 적금을 해약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은행 잔고를 한 번에 다 꺼냈습니다. 선생님 설마. 진우가 놀랐습니다. 이 돈 난 나이도 있고 쓸 날도 얼마 안 남았소. 그래도 전 재산을 환경이 정리되고 정상적인 경영이 들어오면 이 회사 주가는 당연히 어느 정도 회복될 거요. 지금은 쓰레기값에 팔리는 금 같은 상황이지. 블루웨이브는 법적 합의금을 받으면서 그 일부와 도윤의 자금을 합쳐 대한금융의 주식을 조금씩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투기가 아니오. 우리가 이 회사를 다시 제대로 만들 수 있다고 믿는 투자요. 그의 눈빛은 다시 딜링룸에 있던 그 시절의 눈빛이었습니다. 몇 달 후 새로운 이사회와 CEO가 선임되고 대한금융은 투명한 경영을 약속했습니다. 시장의 신뢰가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주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모니터를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선생님, 이거 이익률이. 도윤은 그제야 작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만져본 돈 중에 가장 조용히 벌린 돈이군.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탐욕이 아니라 기나긴 오해와 억울함 끝에 찾아온 늦은 보상에 가까운 웃음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어지간한 노후 자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큰 돈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경비 안 하셔도 되겠어요. 집도 좋은 데로 옮기시고 좋은 차도 한 대. 뭐? 차는 자네가 태워주면 되지 않나? 도윤은 농담처럼 웃고는 곧바로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서 대표. 네, 선생님.
사람을 망하게 하면서 돈을 버는 놈들도 그렇지만 돈이 뭔지도 모른 채 당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 사이에 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치는 거지.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벌어도 된 돈이라면 이제는 돈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가르치는데 써야 하지 않겠나? 그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건 한도윤 금융교육재단을 세우기로 블루웨이브의 기술을 활용해 청소년, 노년층, 자영업자들이 쉽게 금융 기초를 배울 수 있는 무료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사기 상품을 구별하는 방법, 대출 구조 이해하기, 노후 자산을 지키는 법, 계약서에서 꼭 봐야 할 조항들, 재단의 첫 강의 날 작은 강당에는 교복 입은 학생들과 모자를 쓴 노인들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예전에 뭐 하던 분이세요? 도윤이 잠시 생각하다가 웃었습니다. 숫자랑 좀 오래 싸웠지. 정우철은 구치소의 좁은 접견실에서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면회인이 왔습니다. 유리창 너머 경비복을 벗고 단정한 양복을 입은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정우철이었습니다. 넌 나처럼 될 수 있었어. 그래서 내가 날 그렇게 밟은 건가? 정우철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얼마나 좁은 줄 알잖아. 누군가는 떨어져야 누군가는 올라간다. 나는 선택받은 쪽이었고 너는 아니었어.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그냥 거울을 보기 싫었던 것뿐이야. 거울? 잘못을 알고도 계속 올라가는 자기 얼굴을 보는 게 두려웠겠지. 정우철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 끝에 도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군가 묻더군. 왜 이렇게 사느냐고. 나는 지금도 숫자를 싫어하지 않는다. 다만 숫자를 사람 머리 위에 휘두르는 칼로 쓰지 않을 뿐이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나처럼 될 기회는 옛날에도 지금도 있었다. 다만 끝까지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지. 정우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아무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재단 사무실에서 강의를 마치고 돌아온 도윤에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 한서윤. 그는 마우스를 쥔 손이 떨리는 걸 억지로 눌렀습니다. 아빠, TV에서 아빠를 봤어요. 한국 뉴스에서 검색해 봤어요. 아빠가 그때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동안 왜 연락을 못 드렸는지,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제는 아빠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언젠가 제가 가든 아빠가 오시든 꼭 한번 밥 같이 먹어요. 서윤 올림. 모니터 불빛 아래에서 도윤의 눈가가 번져갔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서서히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아, 내가 어디에 있든 늘 잘 살기를 바랐다. 나도 이제야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된 것 같다. 밥 꼭 같이 먹자. 몇 달 뒤 재단 건물 옥상, 저녁 노을이 번지는 하늘 아래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강의를 마치고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다음에도 또 올게요. 도윤은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블루웨이브의 지분, 대한금융 주식, 재단 운영 자금. 그는 이제 흔한 말로 하면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재단에 출근하고 아이들과 노인들을 가르치고 가끔 블루웨이브 회의에 참석해 위험한 방향을 잡아주었습니다. 진우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어떠세요? 이제 진짜 부자 되신 기분이세요? 도윤은 옥상 난간에 팔을 얹고 천천히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글쎄다. 그가 웃었습니다. 옛날엔 숫자로만 부자가 되려고 했던 것 같네. 지금은 그는 강당에서 웃고 떠드는 아이들 목소리를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누구도 당하지 않는 세상을 조금이나마 만드는데 내 돈이 쓰이고 있다는 게 좋구나. 그게 부자면 그런 부자는 괜찮지. 바람이 불어와 그의 머리칼 사이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때 숫자에 떠밀려 모든 걸 잃은 남자. 지금은 숫자를 통해 누군가를 지켜주는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비실에 걸려 있던 낡은 시계가 떠올랐습니다. 밤마다 혼자 지키던 그 자리, 누구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던 시간들. 이제 강당에서는 아이들이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한도윤 선생님. 도윤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떠올렸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온 세월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노을 아래에서 그의 얼굴에는 오랜 억울함과 상처가 씻겨나간 뒤에야 비로소 나타나는 잔잔한 평온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때 유령이라 불렸던 남자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어 서 있었습니다. 68세 경비 한도윤. 그는 30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그림자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긴 시간이 그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더 깊이 있게, 더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돈은 사람을 망하게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아니라 돈을 왜 쓰느냐는 것. 한도윤은 그 답을 평생에 걸쳐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답을 다음 세대에게 조용히 전하고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나눌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떳떳하게 마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